그 건강검진을 했더니 CA가 높다. 이게 높으면 저런 걸 다 조사를 해야 돼요. 전혀 이거에 대해서 설명도 못하고 대책을 못 세우고 있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뭔지도 모르고 스스로 공부를 시작했어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스클리닉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MC 연지 그리고 세 분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케이스는 좀 특이한 제목을 갖고 있는데 자가 진단된 갑상선암. 자가 진단이란 게 대체 무슨 말인가요? 뭐 집에서 혼자 이렇게 목을 만져서 진단한다는 뭐 그런 뜻인가요? 예, 이번 케이스는 제가 본 환자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학회에서 진행한다고 했던 흥미진진하고 재밌는 방식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럼 준비된 내용 보여주시죠. 자, 이번 케이스는 사실은 의사들이 좀 반성해야 될 내용입니다. 제 환자는 이제 제 외래로 왔을 때 57세였어요. 그리고 이제 고지혈증으로 이제 치료를 받고 있는 과거력이 있었고, 근데 25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다는 병원을 계속 다니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긴 시간 동안을 다닐 정도로 고지혈증 증상이 심하셨나요? 그건 아니고요. 이 병원이 이제 췌장을 잘 보는 병원으로 유명해요. 근데 그 건강검진을 했더니 CA가 높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CA라고 하는 건 종양지표인데 일반 암 검진에서 하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 종양표 높게 나타나면 여기 이제 그 자료를 준비했는데 암으로는 대장암, 폐암 중에 이제 비소세포 폐암이라고 하는 것, 유방암, 췌장암, 담도암, 위암, 난소암 등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있다고 해서 암이라는 뜻은 아니고요. 이게 높으면 저런 걸 다 조사를 해야 돼요. 그 외에 이제 또 헷갈릴 수는 있지만 양성 질환 중에 간염이라든지 담독의 질환, 그 담낭염, 뭐 췌장염, 만성 폐질환 같은 게 있을 때 올라갈 수가 있어요. 이 환자는 그 병원에 이제 바로 간 거죠. 가서 철저하게 모든 검사를 싹 다 했어요. 근데 나오는 게 하나도 없었고요. 그 병원에서 아까 제가 췌장으로 유명하다고 했죠. 거기서 췌장암의 잠재적인 가능성 있는 환자로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경고를 했고 이 환자가 무려 25년을 다닌 거죠. 근데 이 환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지금 점점 궁금해지는데 뭔가 다들 표정이 뭔가 아는 듯한 나만 또 왕따를 시키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지만 저는 꿋꿋하게 헤쳐나가 보겠습니다. 네, 설명해 주시죠. 이 환자는 다니면서 계속 CA를 낮추기 위한 도움이 되는 모든 걸 다 했어요. 근데 전혀 감소되지 않았고요. 그러다가 최근 들은 100이 넘어갔어요. CA가 무려 117로 치솟았습니다. 정상은 2.5여야 해요.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죠. 자, 그런데 이 환자는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 있는데 이 병원에서는 전혀 이거에 대해서 설명도 못하고 대책을 못 세우고 있는 거죠. 무슨 일이죠, 대체? 환자가 진짜 그래서 너무 답답하니까 자기가 스스로 공부를 시작했어요. 갑상선 바로 알기 시간에도 제 환자들 공부를 많이 해서 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심지어는 어떤 환자들은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그거 스님께서 몇 년도에 내신 논문 내용이네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정도로 공부를 하고 오는데 이제 그런 분들은 자기 병이 갑상선암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갑상선암에 대해서 논문을 조사를 한 건데 이분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뭔지도 모르고 스스로 공부를 시작했어요. 한참 하다가 자기가 혹시 갑상선암 중에 수질암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 환자가 병원에다 요구합니다. 칼시토닌 수치를 조사해 주세요. 근데 했더니만 칼시토닌이 그 병원에서 측정할 수 있는 한계는 2000이라고 합니다. 근데 2000 이상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병원이 화들짝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사를 했더니 결국은 오른쪽 갑상선에 혹이 있다. 심지어 그걸 찔렀더니 수질암이 맞고요. 측경부 임파선의 전이가 날아갔어요. 그렇게 해서 발견된 겁니다. 이 병원이 원래는 내분비 내과가 유명한 병원이에요. 그런데 이 환자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오로지 종양내과에서만 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로 그 과들끼리 사이가 안 좋은지는 잘 모르겠는데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간단한 피검사도 25년을 안 했다는 거죠. 근데 사실 저희가 맨날 얘기할 때는 그래도 피검사는 가끔씩 해줘라 이렇게 해서 저희는 좀 주기적으로 피검사를 권장했었잖아요. 이건 정말 좀 심각한 내용인 것 같은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환자는 있겠어요. 다른 환자에서 이런 비슷한 거 많이 봤어요. 저는 이제 이 환자를 보면서 너무 신기했던 게 환자가 오죽 답답했으면 공부를 시작해서 이런 검사를 해달라고 병원에다 요구를 했을까. 근데 이 환자분이 일찍 진단을 받았으면 초기 암을 확 제거하고 뭔가 좀 더 빨리 편해지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 20몇 년을 끌었으면 진행이 많이 된 상태였을까요? 맞습니다. 갑상선 여기 사진을 보면 갑상선에 있는 혹은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이렇게 좀 조그만 거였지만 측경부에 전이가 날아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전이가 날아가서 양쪽 목 옆으로 다 날아간 거예요. 그 수술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받아야 됐는데 그리고 이 사진에 보시는 게 도파펫이라고 수질암에서 찍는 특수한 그 CT인데요. 이걸 찍었더니 파랗게 보이는 부분이 암이 있는 부위인데요. 폐가 있는 중간에 여기를 종격동이라고 부르는데 거기 임파선까지 전이가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는데 이제 수술을 저는 이제 갑상선은 다 띄고요. 양쪽 측경부 청소술을 다 하고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흉골을 절개해서 반을 열고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부분까지 다 제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를 보면 수질암이 맞고 그 양쪽에 수질암이 다 있어요. 오른쪽에도 있고 왼쪽에도 있고 그리고 임파선 전이가 토탈 우리가 83개 임파선을 드러낸 것 중에 39개 임파선 전이가 있더라.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저 궁금한 게 이 정도로 크면은 육안상으로 전혀 티가 그렇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갑상선에 있는 혹도 뒤쪽으로 자라 들어가서 만져질 수도 없었고요. 측경부 임파선을 만지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병원에 담당했던 종양내과 선생은 목을 볼 생각도 안 했던 거죠. 배만 본 거죠. 췌장만 계속 보고 있었던 거죠. 그 이분은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지금 현재 이분은 그 수술을 받고 나서 첫 외래를 다녀갔습니다. 그 여기 보시면 그 수술 전에 측정했던 칼시토닌은 우리는 이게 만까지 측정되거든요. 그 3,900이 넘어갔는 게 90이 됐어요. 그러니까 수술 후 5일째 왔을 때 그리고 CA는 148 넘어가던 게 56까지 측정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수술 후 결과로는 많이 떨어진 것 같지만 우리는 목표는 제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는데 예전에 보여드렸던 제 환자 케이스입니다. 이 환자는 심지어 많이 넘어가는 상태에서 수술했어요. 젊은 친구였는데 그 처음에는 3일째 했을 때 172였습니다. 근데 결국 3개월이 지나니까 제로가 가깝게 떨어지더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그 이후에 제로인 채로 계속 유지가 되는 사람인데 결국 우리가 이런 칼시토닌을 잴 수 있는 가장 적절한 타이밍은 2개월 후나 적어도 2개월 후나 3개월 후라는 거죠. 네. 근데 이런 건 사실 흔한 경우는 아니죠. 뭔가 장호진 쌤도 이런 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런 경우는 저 처음 보는데요. 사실은 조금 우리가 반성해야 될, 의료진이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렇게 뭔가 연계를 지어서 한 스텝 더 나가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보통 이제 저는 이제 장학쌤이나 박종훈 선생님한테 바로 다이렉트 연락을 드리고 의견을 여쭙고 이렇게 결정을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너무 혼자 독단적으로 했던 게 아닌가 좀 반성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이 일을 계속 하시다 보니까 나는 내 췌장암 환자니까 췌장암을 계속 보는 거지에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 그 전문 분야가 있다 보니 여기서 찾고 싶으신 거죠. 이분 여기 아팠으니까 뭔가 그랬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박 교수님은 어떠세요? 제가 봐서 안 풀린다. 그럼 물어봐야 돼. 여기저기 물어봐야 돼. 이런 경우 너 본 일 있냐? 어떻게 하면 좋냐? 물어봐야 돼. 그게 실명을 풀리지. 자기가 혼자서 그거 빠져가지고 생각하면 절대로 앞으로 못 나가요. 이 여사가 아마 자기가 우리나라 최고라고 생각했던 건지. 그 옳은 그 말이에요. 모르면 물어봐야 한다라는 게 저도 그렇고 그 장원 쌤도 그렇고 다른 중간에 있는 그 많은 제자들이 박정훈 쌤이라는 큰 거목 아래서 컸기 때문에 우리는 좀 안전하게 클 수 있었는데 그 말은 우리가 어려운 포인트에 직면했을 때 스승님께 여쭤볼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병원의 규모를 생각하다 보면 사실은 뭐 신흥 엄청나게 크고 좋은 병원들 많거든요. 근데 저는 역사와 전통이 있는 기관이라는 게 이런 게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적어도 물어볼 때가 분명히 있다. 또 하나는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역사와 전통이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역사와 전통이라는 게 바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그분들도 나중에는 이제 역사와 전통이 생길 거잖아요. 이제 시간이 필요한 문제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고민하면서 생기는 거죠. 내가 젊을 때 공부할 때는 물어볼 사람이 없어요. 한국에. 그래서 미국 가서
자테시아 선생한테 물어보고 일본 노우치나 뭐 후지모토 선생한테 물어보고 내보다 선배니까 훨씬 나아요. 내가 생각하지 못한 걸 생각하시더라고. 그래서 모르면 물어봐라. 그 이제 다른 병원 분들이랑도 더 친하게 지내시면 그래. 어떠신지 서로 전화하면서 맞아, 물어보게. 맞아. 왜냐면 사실 새로운 분들한테도 배울 점이 있을 거라고 그래. 생각하거든요. 뭔가 프레시한 생각이나 그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다들 더 친목도모 하세요. 그리고 지금 이제 다른 기관도 우리들이랑 커넥티드 되어 있다,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지금 우리 출신 사람들이 서울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방에 가서도 작은 기관에서 하는데 실제로 우리는 예스회라는 요거는 이제 서로 돕는 네트워크가 아주 강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수술 중간에라도 뭐 교수님께 전화드리기도 하고 저한테 전화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뭐 장원생한테도 나 수술하다 여기가 막혔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라고 전화 통화를 할 수도 있어요. 사실 뭐 역사가 오래돼도 사이가 나쁜 기관들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다행히 그런 거는 굉장히 큰 강점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커넥션에 그분들도 좀 껴주세요. 진짜 그분들이 끼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언제나 진짜로 늘 받아들였고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만 하면 우리 그 멤버가 됐었어요. 지금 그런 분들 많습니다. 네. 이 말을 들으니까 저희 이제 예스회가 아주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 둘 셋 하면 YES yes 이렇게 한번 할까요? YES yes 예스 그룹 정말 화이팅이고 여러분들 언제나 feel free to come in 해서 언제든 들어오시면 더 커질 수 있고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오늘 내용은 이제 저희 마피아 보스시죠? 박정수 교수님의 마지막 한마디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특별히 한 말 없어요. 요새 나는 장학생이나 장호진 선생한테 배우고 있어요. 무슨 말씀을 무슨 말씀을 So humble, 진짜. 역시 대부님은 다르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신흥분들한테도 배울 점이 있고 그렇다는 걸 서로 인정하고 모를 때는 모르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더 서로 물어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